자, 이번 시간에는 산출세 계산, 이제 특별세공제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개관, 그 다음에 표준세공제, 보험료세공제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특별세공제가 누구한테 적용하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보장성보험료 공제, 그 다음에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를 적용을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한테 공제해준다는 게 뭐냐면 해당 거주자가 회사에 입사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연도 중에 중간 퇴사를 하게 되면 퇴사 이후에 별다른 직장을 잡지 않은 이상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공제는 이 보장성보험료 공제나 의료비 교육비 공제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거주자의 경우에는 특별세액공제 중에서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업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에는 이 사업소득금액 계산을 할 때 기부금을 일정 금액 한도까지 필요용비로 산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용비로 산입하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 없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종합소득자의 경우에는 이제 일괄적으로 표준세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과세기간 종료 이전에 혼인, 이혼, 별거 취업, 그 다음에 해당 등의 사유로, 그 다음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또는 이제 65세 이상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급해서 날리는 게 아니라 기지급한 금액은 지출이 확정됐기 때문에 사유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은 공제준다. 다만 해당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이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아예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 증빙서류 발급 의무자인데, 자, 공제 중에서 본인 명의의 발급 영수증을 인정하는 경우가 이 공제 항목들이고, 그 다음에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부양가족 명의로 발급된 영수증도 이 공제를 인정하는 게 밑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네들은 이제 두고두고 잘 이제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세공제 볼게요. 표준세공제 언제 적용하느냐? 첫 번째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특별소득공제, 그 다음에 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때는 별다른 공제를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13만 원을 공제합니다. 공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인데, 이 중에서 이제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 같은 경우 위에서 적용하는 거니까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는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얘네들이 만약에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의 세액공제 신청하지 않으면은 이때는 성실사업자는 연 12만 원, 나머지 경우에는 연 7만 원을 이제 공제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 세액공제 봅시다. 자, 먼저 보험료 세액공제를 보시려면은 보험의 3요소를 제가 말씀드렸죠. 보험의 3요소는 첫 번째로는 계약자, 그 다음에 피보험자, 그 다음에 수익자가 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계약자가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보험금을 납입을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보험료의 불입자와 계약자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을 합니다. 세법에서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을 해요. 만약에 얘네가 달라지게 되면은 그때 별도로 불로소득이 발생했을 때 해당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세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계약자와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경우에는 자기의 위험 또는 자기와 관련된 위험을 해지를 하면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자기의 위험을 해지할 목적으로 보험을 받기 때문에 이 위험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서는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계약자가 자기의 위험 또는 자기 가족의 위험을 걸고 하는 거래를 보험 계약을 한 다음에 그 사고가 터져서 받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과세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계약자가 보험을 가입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 납입보험료가 만기 한도보다 크다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보정성 보험입니다. 그러면은 보정성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세금을 갖다가 이제 깎아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피보험자, 이제 본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본 공제 대상자 될 수 있어요.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사망을 하거나 또는 이제 상해를 입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은 해당 근로자에게 이제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뭐 장애인 전용 보험에 대해서는 일단은 수령하는 보험금은 과세를 하지 않을 것이고, 맞죠? 그 다음에 전용 보험을 납입을 할 때 여기 납입 보험료 있죠? 쉽게 말하면 이 납입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다시
이제 세액공제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납입보험료의 15%는 세액공제 대상이다. 됐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셔야 되는 게 보험료 세액공제는 수령하는 보험금을 공제하는 게 아니라 보험 계약을 하고 보험료로 납입을 할 때 이 납입하는 보험료 중에 일정 비율에 대해서 세액공제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 전용보험은 납입보험료 15%, 그 다음에 이 장애인 전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장애인이 경우입니다. 피보험자 장애인. 그 다음에 일반적인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납입보험료의 12% 공제하는 원칙이다. 그 다음에 얘네는 다시 납입한도를 연 100만으로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12개월을 납부를 했는데 만약에 8만 원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1년 동안 납부한 보험료가 96만 원이겠죠. 그러면은 납입한도가 100만 원, 1년 동안에 연 100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96만 원에 장애인 전용 보험을 든 경우에는 15%를 공제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해당 보험이 일반 실손보험이면 어떻게 돼요? 96만 원에 12%를 공제해 준다. 만약에 보험료를 한 달에 10만 원을 부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년에 납입한 보험료가 120만 원 되겠죠. 그러면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는 120만 원을 하더라도 얼마까지 공제해준다? 120만 원 중에 100만 원까지 공제해준다. 그래서 만약에 이 보험이 장애인 전용 보험이면 12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연 15%, 얼마? 최종적으로는 15만 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은 장애인 전용 보험은 세액공제 맥시멈이 얼마까지? 연 15만 원.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일반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최대 맥시멈 세액공제 한도가 얼마까지? 연 12만 원이 됩니다. 이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공제 대상 보세요. 첫 번째 보시면은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이런 걸로 제외하고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보장성 보험료나 또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이제 보험료 불입금액이 있어야 돼요. 자, 보험료 세액 공제도 이것도 지출 공제 일종이기 때문에 일단 실제로 지출할 금액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장애인 전용 보험료 100만 원, 일반 보험료 각각 100만 원씩 한도로 한다. 이거는 합쳐서 200만 원이 아니라 무조건 장애인 전용 100만 원, 일반 보험 100만 원, 각각 100만 원을 불입 한도로 한다. 그 다음에 보험 계약 기준, 그 다음에 동일 보험에 대해서 장애인 전용 보험료와 일반 보험료는 중복 적용 불가하다. 그래서 만약에 장애인에 대한 기본 공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반 보험을 들어가던 장애인 전용 보험을 들어가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대부분은 장애인 기본공제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 보험료가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얘를 선택하겠죠. 그 다음에 세액공제 대상 보험료 및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인데, 자, 밑에 보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이겁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총 불이백 중에 100만 원 한도로 해서 100만 원 중에 12%까지가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총 불이익 금액 중에 100만 원 한도로 해서 그 100만 원 중에 15%까지가 세액공제 맥시멈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 세액공제 세 번째 보시면은 이번에는 공제 대상 보장성 보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계약자가 원칙은 근로자 본인이 원칙입니다. 하지만은 계약자가 해당 보험 계약에 만약에 계약자가 안 되면은 대신에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은 기본 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냥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아니라 각각 배우자의 기본 공제 그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이면은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 얘네들도 보험 계약의 당사자 될 수가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근로자 본인이 보험 계약자면은 피보험자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양가족이 다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 계약자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면은 마찬가지로 근로자 본인이 피보험자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배우자 부양가족이 그 피보험자 될 수가 있다. 다만 배우자 부양가족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여기 나오죠? 배우자는 소득 요건을 충족을 하고 그 다음에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연령 요건, 소득 요건, 그 다음에 동거 요건까지도 충족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만약에 이 보장성 보험을 공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제출 서류는 보험료 납입 증명서, 그 다음에 보험에서 발행하는 거, 그 다음에 보험증권 사본 및 보험료 자동이체 통장 사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국세청 증빙서류 등등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시면은 유의사항입니다.
보세요. 첫 번째가 미지급 보험료, 외국에서 납부한 보험료, 퇴직 후에 지출한 보험료 및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험료의 경우 공제하지 않는다. 하나하나 보면은 미지급 보험료는 아직까지 지출하지 않았죠. 그래서 지출공제 특성상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세법에서 그 공제 대상은 뭐냐면 국내 거래에서 지출한 부분에 대한 공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지출한 부분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퇴직 후에 지출한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근로 제공 기간에 지출한 보험료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죠. 출산이 안 되기 때문에 태아는 상속징여세법에서 그러니까 그 상속받을 때는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나머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태아 같은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태아인 보험료의 경우에는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 대상 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한해서 공제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결국에는 지출한 연도에 공제한다는 게 포인트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미납보험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원래 납부했었을 연도가 아니라 실제로 납부한 연도에 공제한다. 그 다음에 연도 중에 보장성 보험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이 확정됐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해당 연도 중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도 보시면은 만약에 보장성 보험료 납입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해당 보험사본 및 자동이체 통장의 사본을 제출해도 보험료 공제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은 이거 잘 보세요. 현이상 근로자 본인이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직장 단체의 장을 계약자로 하고 근로자를 피보험료로 한 보장성 단체 보험료를 근로자가 실제 부담했으면 어떻게 돼요? 실제 근로자가 보험료 납입한 내역을 이제 제출한 다음에 근로자가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제 보험료 세액 공제까지 보셨고, 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의료비 공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